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위성에 잡힌 북한의 야경으로 시작합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밤은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여전히 흑백 같았습니다. 전력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은 다소 밝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감싼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국이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응해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30기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되고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우선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이 남북한의 전력 사용량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요즘 특히 평양의 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위성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와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8로스는 홈페이지에도 위성 사진을 실었습니다.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은 과거에도 종종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한에서는 불빛이 많이 포착됐지만 북한은 캄캄한 바다 또는 칠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밤하늘의 별처럼 밝은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평양입니다. 네. 북한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는데요. 특권층이 많이 살아 전기 공급의 1순위라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의 밤은 더 밝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26년까지 평양에 주택 5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진행 중인 평양시 사동구역과 화성지구 아파트 단지 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야간 조명이 밝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전력망은 일반 가정 그리고 공장과 군부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정전일 때도 인근의 공장과 군부대엔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함흥 비난론 공장인데요. 주변은 어두컴컴한데 유독 빛을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81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건설이 시작돼 약 40년 만인 작년 8월 준공된 함경북도 어랑천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랑천 발전소 건설장에 찾아오신 경리하는 천비서동지께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돼서 위력하는 수령님들이 간곡한 유엔 발전소 건설을 최단 기간에 다고쳐 끝낼 때 대한 각을 제시하시고 하지만 미얀마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38로스는 지적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은 원래 대한민국에 독서를 쏟아내기로 좀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어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네, 우선 김여정 부부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홈페이지에 최근 호소문이 게재됐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자는 주장인데요. 호소문의 인터넷 주소는 찾았지만 지워진 것인지 막힌 건지 직접 보려고 했지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타스 같은 러시아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올렉산드르 우스티노프라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호소문이 올라간 지 90일 이내에 2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대통령이 직접 심의하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이 이 호소문이 젤렌스키 당국의 음흉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인사들이 그동안 핵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는 사실이 있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핵 참화를 자처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젤렌스키 정부가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러시아의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 망상에 집념하다가는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더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된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편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여정은 지난 1월에도 담화를 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방인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 시설을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건 러시아에 바짝붙어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이틀 전 미국은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내주는 대신 무기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는 남한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미국의 핵항모 니미츠함이 동원된 대잠수함전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해군이 공개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영상인데요. 이 가운데 압도적인 크기의 군함이 보이는데 바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입니다. 승조원 5,500여 명을 실은 니미츠함은 전투기만 70여 대가 탑재돼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에 맞먹는다고 지난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래쪽, 그러니까 니미츠함 기준 왼쪽이 우리 해군의 율곡 22함입니다. 왼쪽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미기리함입니다. 훈련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고요.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는 대잠수함 전 훈련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를 포함해 핵 무인 공격정, 그러니까 수중 핵 드론을 3차례나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중 핵 조약 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입니다. 네, 한편 미국 과학자연맹이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원래는 20기에서 30기 정도로 추정을 했다가 30기 이상으로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50기 안팎이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 과학자연맹은 30기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 추정치 20에서 30기에서 올린 겁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세계 핵군사력 지휘 지수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었는데요. 미국 과학자연맹은 미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서서히 줄여가고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보유량은 비교적 안정된 반면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영국, 러시아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각 세계 연구기관별로 북한의 보유량 추산치가 다른데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무기라는 게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 양을 얼마나 쓰는지는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 2, 3kg만 갖고도 거의 수소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술이 나쁘면 플루토늄 10kg, 20kg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플루토늄을 4에서 8kg 정도 쓰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수소폭탄으로 바꾸면 수소폭탄 기폭장치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양은 훨씬 작거든요. 그 대신 이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리튬-6나 함중수소가. 네.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북한 인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이 됐고요. 또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를 했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격적인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 한국 영상물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포함됐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엔 결의안에는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작년 8월 개정을 거쳤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한미 연합연습 기간 2, 3일 간격으로 도발했던 북한이 최근 뜸합니다. 특히 미국의 핵항모 니미츠함이 부산에 입항했는데도 세 번째 수중 핵드론 폭파 시험을 진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종의 폭풍 전야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북한은 이달 중으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예고했었고요. 당장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가리키는 태양절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또 이달에는 군 창건일 등 각종 기념일도 많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어떤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올지 걱정입니다. 또 북한이 어제부터 이틀째 군 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찜찜한 구석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봉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